다음 토론을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님이시고 신세대 노인이신 박용석 원장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토론한 지 한 5년 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주제가 아마 이제 코로나 대응 부분하고 총선인데요. 저는 좀 총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총선에서의 어떤 진보 진영이 왜 선거에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는지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좀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건 평소에 좀 지론 정도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총선 평가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이 정세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총선의 성격이 2월 이후에 좀 급속히 좀 바뀌는 과정들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집권 민주당의 선거에서의 실패, 이제 패배 가능성이 꽤 높았다라고 보통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게이트 문제에 대한 중간층 이반이 좀 심했고, 그 다음에 경제 노동의 섭박이 도는 과정 속에서의 하층 민중들의 어떤 기반 이탈의 문제랄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처럼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헛바퀴 돌다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좀 작용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의 중간평가 성격으로서 민주당한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 판단이 작년 10월, 11월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의 변화가 연말에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단호한 입법 전략 때문에 조금 민주당이 표를 회복한 상태에서 2월 이후에 이게 코로나 정국이 오면서 모든 쟁점이 덮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과 진보정당이 동시에 여기에 같이 빨려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둘 다 선거에서의 이 정세 변화 자체로는 성격이 좌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 정치 지형을 되돌아본다 한다면 어쨌든 코로나 정국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쟁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론화하는데 대부분 하지 못했고, 워낙 이제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방역의 문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확산 과정 속에서의 한국 정부의 우수한 방역 대책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진보전쟁의 의제가 잘 떠올라지 않던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미 양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띄운 상태 속에서의 되게 취약한 조건들인데 진보정당들이 여기 비례대표 전략에 집중했다는 것들, 이 두 가지 문제 자체가 결국은 총선에서의 실패를 얘기는 했다라는 것들이고, 사실 또 하나 좀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 총선 시기에 집권 여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조직했다는 거, 조직적으로. 다음 두 번째가 이 접전 지역 두 군데일 것 같은데요. 창원 성산을과 울산 동구에서 단일화 요구를 갖다 접어버리고 미래통합당 투수를 주더라도 국회에서의 지들 주도의 전략과 포석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순간, 저도 꽤 오랫동안 가져왔던 원내에서의 연대 전략을 스스로가 민주당이 걷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것들,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컸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진보 정치 자체가 어쨌든 한번 좀 이런 어떤 실패 원인들을 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진보 정치 실패라고 규정했을 때 하는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좀 잡고 싶은데요. 가장 첫 번째, 아까 장석준 의원 말씀했다시피 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촛불 항쟁을 통해서 분출된 한국 사회의 변화 열망이 꽤 컸는데 이걸 진보 정치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의 진보 정치와 민중운동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이 이 촛불 세력 분화에 따라서 진보 정치와 멀어졌던 과정들이, 아마 이 부분이 진보 정치가 표를 모아내고 한국 사회에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진단.
진보 정치 분열 문제도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양당,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에도 적어도 한반도 평화 문제나 독재 문제에 관련된 민주화, 평화, 그 다음에 독재와 인주와 이게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의 일정한 민주당이 이 진보성들을 갖다 국민들한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진보성 가지고 있는 왼쪽에 있는 정당 자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자체가 과연 국민들 눈에는 도대체 왜 분열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 다시 노동 현장 내부에서는 이게 각각의 다원적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뭐 그냥 입 바른 소리고 그냥 분열하고 있는 진보 정치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 총선 시기에 진보정당의 세력과 민주총 조합원들, 대중들 간의 결합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보정당에 있어서의 대중적 전위부대 자체가 기반이 약했다는 것들. 좀 약간 좀 더 들여다보면 전 정의당과 민중당 양당인데요. 저는 정의당의 문제는 아까 일반적인 문제와 무관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게이트 차별화 문제 정확히 실패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어쨌든 이게 사실 이게 소선 구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리 후보에 집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 또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의 비리 후보 전략에 집중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걸 갖다가 못 읽었다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20대 국회 내내 민주당과의 국회 내에서의 어떤 원내 연대 자체가 과연 정당 자체가 독자 정당으로서의 과연 뭘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의 어떤 전략이나 정체성 차별화 문제에 있어서의 별로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민중당 문제는 어쨌든 민중당은 민주노총 내에서 조직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인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거의 자기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조직 내에서 헤게모니만 관찰하는 상황 속에서의 이념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스스로 대중정당의 모습과 거리를 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총선 시기에 소위 제가 자충수를 표현했는데, 위생배려정당에 참여한 논란을 줬던 것들, 그 논란도 있을 뿐 아니라 그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적어도 진보 정치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민중당은 잊혀진 존재로 가버렸다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의당은 살아남고 다른 진보 정당 다 죽은 선거인데, 정의당 역시도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진보 정치 분열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세 번째 문제가 있다 한다면, 저는 진보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많은 운동에 있는 주체들이 대중들을 갖다가 자꾸 의식화하려는, 다시 말하면 정치가 대중의 선택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대중을 의식화하려는 것들, 그 속에서의 진보정당이 지향할 수 있는 뭔가 토대를 자꾸 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렇다고 제대로 의식화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 부각시키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어떤 인텔리겐차가 통상 위에서 당을 조직하듯이 이렇게 진보정당을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이, 이 문제가 좀 컸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정당과 소위 진보정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민주노총이 사실 되돌아보면 고작 기자회견 몇 번 하고 토론 몇 번 같이 하는 정도에서의 이런 거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중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서로 괴리랄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의 방침을 비판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민주노총 연구원장 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무력했던 게, 그리고 스스로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김영환 위원장이 직접 정치위원장 맡았을 때는, 그래서 총선 시기에 있어서의 민주노총 역할과 전망, 더 나아가서 진보정치운동과 대중운동을 결합시킨 데서 민주노총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진보정치운동이나 평가와 진보정치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진보 단일 후보까지 염두에 뒀던 건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6개월 동안 다 유실되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고작 5대 진보정당과의 뭐 총선 공동대책기구, 그다음에 총선 시민단체와의 총선 내 수준 정도의 연대에 머물렀고, 사실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에 그냥 내부 관리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5당을 지지했지만 조직 내에서 아무런 감동과 울림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단일화가 안 되면 지지 후보 선정 안 한다는 아주 기계적인 판단, 더 나아가서 위성정치 참여할 경우에 처리한다고 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무책임하고 아무런 뭔가 흔적조차 없는 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 그 총선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 좀 짚어야 될 가장 큰 한계가 아닌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는 뭐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정세 리포트만 낸 게 아니라 정세 리포트 내면서 계속 전략을 얘기했던 건데, 이 진보 정치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내부에 좀 소요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저는 그래서 이후 진보 정치 전망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전 첫 번째가 이제는 진보 정당 운동이 다시 원내 정치가 아니라 광장 정치로 좀 밖에 나와야 된다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진보 정치 통합에 대한 전망과 노력들을 좀 계속 가져가야 될 거다라는 판단,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좀 광장 정치는 아까 우리 장석준 동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21대 국회에서의 진보정당, 사람 진보정당은 정의당 6석밖에 없고,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양 정당이 군소 세력들을 껴안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290석이 넘는 거대 양당의 틀 속에서의 정의당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2004년도에 당시 민주노동당이 내세웠던 거대한 소수 전략, 그러나 원내가 아닌 광장에서의 이런 전략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한 고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부터의 길을 이탈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집권자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정의당과의 원내의 연대, 개혁연대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지난 촛불 항쟁에서의 우리는 교훈을 좀 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진보 정치와 노동자, 계급 정치, 민주운동들이 같이 어울렸다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시민운동과 포함한 중간계급과 같이 연대를 해봤다는 경험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어떤 한국 사회의 진보 정치의 전망들을 찾는 데 있어서의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좀 정의당의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지금 정의당이 민주운동 진영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국 사회 변화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정의당이 앞장서서 소위 시민, 민중, 노동운동을 갖다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연대틀을 가져가는 것들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좀 이게 아마 좀 약간은 좀 이게 시간이 좀 흘러서 이 격세지감인데요. 제가 아마 공공운수에 있다 보면 한때 공공운수에서 지도부 생활할 때 저는 우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우파로만 규정했는데 그 우파로 규정한 상당수가 지금 정의당 활동가들이세요. 그래서 과연 이걸 갖다가 제가 뭐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저도 정의당이 저를 우파로 규정할 만큼의 그 자신감과 그런 과거의 어떤 그 기억 가지고 좀 좌클릭 해야 된다.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줍잖아 좌파 사변주의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떤 모순 관계를 정확히 짚어내면서의 민중운동과 사회대개혁 투쟁에 있어서의 세력으로서의 일원으로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통합 문제. 저는 뭐 아까 진보 정치에 대한 뭐 분열의 불신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대선 시기에 결국 대선 시기를 내다본다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지금 재집권이 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지금 그 슈퍼 여당의 문제와 재집권의 이런 전망 속에서의 민주당의 무경화가 그냥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판 뉴딜도 본다 한다면 다시금 현재 자본 이윤주도 성장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재진보 정당들이 이런 어떤 문재인 무경화에 대한 정화 천면 차단, 그 다음에 촛불에 있어서의 제2촛불연대 전망을 가지면서 같이 뭉쳐줄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통해서 대선에서 저도 정의당이 마청으로서 이런 세력들 모아내서 대선 단일 후보의 전망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꽤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 적어도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이런 어떤 과정들, 저는 이제 진보 통합을 얘기하면 과거의 어떤 아픈 경험 때문에 섣불리 통합 논의하다 보면 계속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섣불리 진보 통합보다는 적어도 한국 사회 진보 정치 운동과 사회 대객을 둘러싼 제 운동들을 갖다가 좀 결합시켜내면서 그 결합된 전망과 통합에 대한 기운들, 그 속에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 사회 코로나 위기는 중요한 정세적 계기를 주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임원석 선생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어쨌든 그 코로나 위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커다란 구조 변화를 예상하고 있고, 그런 구조 변화 속에서의 저도 한국 사회 변화와 변혁을 갈망하는 세력이라면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고, 저는 그 속에서 한국 사회 제반 운동 세력과 진보 정치의 세력들이 공히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지금 민주노총과 그 다음에 재민중운동 일각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전략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좀 있거든요. 뭐 재벌 독점 체계의 문제랄지, 그다음 한국 사회 소위 말하는 수출 대기업의 완성 경제 구조를 갖다가 내수 소재 부품의 중소기업 구조로 전환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시장화 전략을 청산해서 새로운 어떤 공공 일자리 문제를 키워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행시키면서 남북 간 자주 협력 경제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사회 안전망 문제 통틀어서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의 한국 사회 변화 전략이 검토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진보 정치 운동과 한국 사회 대중 운동이 만나면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 투쟁을 통해서 만나고, 이것이 진보 정당에 있어서의 토대를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2020년 대선에 있어서의 진보 단일 후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보 정치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전망들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